안녕하세요.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동물국회, 민심을 저버린 국회, 삐를 안 하는 국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국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김누리 교수님, 무대 위로 먼저 올라와 주시죠. 요즘은 악수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프로에 이렇게 강연을 할, 또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국 정치가 무엇이 문제인지 조금 더 좀 근본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회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객관적인 또는 국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지금 뭐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지금 중국은 시진핑 체제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과거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운들이 오히려 더 나아지기보다는 소멸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도 지금 아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군국주의적인 속성이 일본 민주주의를 하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요. 178개국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요. 거기서 한국이 12위를 했는데 사실상 저는 1위를 했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11개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인구 500만에서 한 1000만 되는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이 민주주의 잘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한국이 소위 가장 중요한 국가들, 인구 5천만 이상, 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들 이 7개밖에 안 되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에요. 한국이 작년에 7번째로 들어갔죠. 이 7개국 중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1등입니다. 우리 다음에 영국, 이태리,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일본 이렇게 내려와요. 굉장히 놀라운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 이 평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고 홍콩 데모를 할 때 많은 홍콩 사람들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한국말로 부르는 그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감동 어린 회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지하게 잘 산 나라가 됐어요. 독일의 그 아우토반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도 한국 차가 거의 10% 이상이에요. 사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막 거기서 달리는 거 보면 그게 하나의 전 상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잘 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아주 예외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볼 부분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16년째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놀라운 통계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재작년에 한번 2등을 했어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발틱에 있는 나라죠. 그 나라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한번 2등한 것 빼고는 그야말로 16년 내내 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위예요. 때로는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인 자살률의 원인은 뭐겠어요? 노인 빈곤이죠. 노인 빈곤이 지금 한국이 대체로 50% 내외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 있어서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덴마크는 100명 중에 3명, 네덜란드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빈곤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노인 자살률의 기본적인 원인이겠죠. 청소년 자살률, 이것은 세계 평균의 대체로 서너 배입니다. 아동 우울증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도 계속 세계 최고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대개 알고 있죠. 아이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경쟁 체제, 이것이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이 노동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 한국의 노동 시간이 대체로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이 대체로 1,300시간, 한국은 2,000시간 내지 2,300시간까지 나와요. 1,000시간 내지 700시간 차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독일보다 5개월 정도 더 일한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지표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자산 불평등의 경우는 상위 1%가 대체로 전체 자산의 16%, 상위 10%가 65% 내지 66%, 하위 50%가 2%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위 50%가 2%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지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구 절반이 사실상 무산자거나 부채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상위 1%가 55%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 10%가 97.6%를 가지고 있습니다. 97.6%. 나머지 하위 90%가 2.3%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불평등이에요. 정태인 씨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죠. 토마 피케티의 소위 벡타지수라는 걸 적용하면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떠오른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과 멕시코 아니에요. 지금 한국입니다. 놀라운 현상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산업재해는 24년 동안 1위예요. 24년 동안. 노동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4년 동안 한국이 1위예요. 지금 2000년부터 4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나라입니다. 1년 평균 2,000명 이상이 일하면서 죽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정치가 변화해도 노동 세계에서의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한 8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업재해법을 이름부터 바꿨어요.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습니다. 팩트가 사실은 기업이 죽이는 거죠. 재해가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유럽 내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영국이 지금 가장 낮은 나라가 됐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과 영국의 산업재해율 차이가 20분의 1입니다. 한국이 20배가 높아요. 정말 놀라운 현상인 거죠. 우린 지금 몇 번의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한 번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출산율도 계속 꼴찌입니다. 작년 출산율이 0.92더라고요. 0.92. 여러분 출산율의 의미를 아시죠? 출산율이 2가 돼야 두 사람이 한 아이를 낳으니까 2가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 겁니다. 출산율이 1이라는 이야기는 인구가 한 세대 후에 절반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은 1도 안 돼요. 0.92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0.92, 재작년에도 1 이하였대요. 2년 연속 출산율이 1 이하인 전 세계 초유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런 경우가 없대요. 2년 연속 출산율 1 이하였던 나라가 한국 위에는 없답니다. 역사상. 그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알겠어요.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이랑 출산율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새 한국이 출산율이 너무 낮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중에 한두 명이 안 낳겠다고 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5명이 안 낳겠다. 이건 현상이죠.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 여기에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출산율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한국이란 사회가 과연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헬조선이란 말은 저는 젊은이들을 타박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옥의 경지에 들어선 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민주화도 되고 경제 성장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는 점점 더 지옥에서 살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의 부재 또는 정치의 무능의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의도에서 한국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강제력이 결정됩니다. 그게 법이죠. 강제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규율하는 일체의 것들이 정해집니다. 누가 그 법안을 만드느냐,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300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구성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형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300명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앉아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했습니다. 계획경제 시스템보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훨씬 더 인간의 욕망을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가 이미 증명한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야수자본주의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여요. 야수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놔두면 야수가 된다. 즉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두 가지죠. 실업과 불평등입니다. 실업 문제와 불평등 문제. 그래서 독일에서는 보수 정권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은 활용하되 시장 경제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둬서는 인간이 그 야수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의 산업재해요, 한국에서의 자살입니다. 한국에서 자살이 사실상 그게 자살입니까? 사회적 타살이죠. 메르테르의 자살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실연의 고통으로 자살한 자가 몇 명 되겠어요?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고서 실존적인 자살이 몇 프로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자살이 삶의 벼랑에 몰려서 떨어져 죽는 그런 자살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수 자본주의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한국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선 산업 재해율, 또 자살률, 그다음에 노동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본의 편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고 그 안에서 인간들은 잡아먹히고 짓밟히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권 교체한다고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구나. 소위 민주개혁 세력이 3번에 걸쳐서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왔습니다. 무언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검찰개혁, 공수처 좋아요. 말하자면 권력구조 개편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가 남긴 유산, 잔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적으로 조율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을 빼면 두 개의 여야 정당 간에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재벌 정책,
교육 정책, 복지 정책, 경제 정책, 노동 정책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이게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정치 지형이 변해야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정치인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쉽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가장 급진적인 정당이 될 정도로 한국은 정치 지형 자체가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조차도 좌파 정부다 하죠.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모두 좌파 정당입니다. 맨 오른쪽 끝에 서 있으니까 전부 좌파죠. 그러나 메르켈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보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우파 정부예요.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게 한국의 정치 지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선거를 하고 뭘 해봐야 안 바뀌어요. 여기서 정치 허무주의가 싹 트는 겁니다.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빼앗기는 사람은 더 많이 빼앗겨.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취해요.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한국 정치의 본질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공동체예요. 보수주의의 핵심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죠. 개인을 공동체보다 더 중시하는,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의 근원적 집단으로서 민족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 민족의 과거를 중시하는 것이고, 이게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한국은 공동체를 중시한다? 그러면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그런 세력은 수구죠. 진보라고 불리는,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이 세력이 대체로 그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보수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 구도는 수구와 보수가 지난 70년 동안 손을 잡고 과도 지배를 해온 체제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경쟁한 체제가 아니에요. 이들에 있어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4대 6으로 지배하느냐 6대 4로 지배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예요. 지금은 수구가 4, 보수가 6인 시스템인 거죠. 이것을 깨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예요. 한국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했어도 이런 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순 소선거구제, 다시 말하면 승자가 독식하는 이런 선거구제를 통해서 두 개의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 즉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를 해온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정치 허무주의와 무력감이 지배하고 있고요. 이 엄청난 좌절감이 바로 한국 사회의 거대한 문화적 패배주의, 허무주의, 무력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 변해야 되고요. 한국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쓰이는 정치 언어가 너무나 기만적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는 한국 정치를 파악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국회,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국회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인들의 이런 기형적인 삶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상화시키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 핵심에 있는 국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보는 내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 산재 사망률 1위, 그리고 출산율 최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정치 구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총선에서의 투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정치평론계 어벤져스라고 뭐 빈말이신 거 다 압니다. 아니에요. 저, 어벤져스의 어느 캐릭터인가가 중요하죠. 어느 캐릭터인가요? 아이, 제가 그렇지. 보기에는 여긴 우리 교수님은 캡틴 아메리카. 역시 캡틴이시고 제가 보기엔 김수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그루트 아니에요, 그루트. 그루트요. 토르 아닌가. 두드려 패는 거로는 거의 김수민 평론가가 대한민국의 1등이고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 같은 헐크입니다. 헐크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변해요. 예. 그리고 아이언맨은 역시 개그와 진지함이 다 섞여 있는 최영희 평론가가 아이언맨. 제가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나요? 아, 그렇군요. 저는 닉 퓨리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안 내려가면 차고 이렇게 닉. 저는 먼저 이 김누리 교수님 강연에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가까이 방송에서 정치 평론을 하고 있지만 20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것이 이 기성 정치권 내에서 우리가 주로 토론을 하거든요. 정당 구도가 다 정해져 있고 이번에 무슨 당이 뭐 과반을 얻겠느냐, 제1당이 되겠느냐, 공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지금 그거를 다 판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우리 정치의 본질을 그냥 꿰뚫어 버리셨어요. 20대의 저희는 기성 정치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당은 다 위성 정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제도권 외에 제야 정치를 신뢰하면서 어떻게 이제 민주혁명을 이룰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저 같은 86 세대들의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다 기성화, 제도화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 김 교수님의 강연에 좀 가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이 국회를 구도를 바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변혁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준 변호사는 네. 과연 국회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데 구성원을 봤을 때 과연 농부가 몇 명 있을까? 퍼센트가 맞는가? 여성은 몇 명일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지 못했지만 대다수 직업군이 정해져 있어요. 뭐 저 같은 변호사들도 많고요. 기자. 과연 그 변호사가 우리 인구 구성 비율에 얼만큼 있느냐 따져봤을 때 비율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형은 기득권과 기득권의 싸움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곧 선거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또 법안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역시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쟁점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김수민 평론가 네. 두드려 패야죠. 오늘 어떻게 패실 겁니까? 일단 국회의 가장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맛이 국민의 맛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가마솥에 국이 있으면 국자로 떴을 때 그 맛을 본 것이 그 가마솥 전체의 맛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떴을 때 다른 맛이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닮은 국회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인 거고 그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특권과 특혜가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해요. 국민과 많은 국회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문제가 결과로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을 닮은 국회였다면 국민들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싸움꾼들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버티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버린 국회에 대해서 또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예, 국회 20대 국회를 좀 돌이켜 보면은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싸웠는지 공수처 때문에 싸웠는지 선거법 때문에 싸웠는지 다른 것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싸우고 있고 불통의 어떤 정치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왜 정치권은 항상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정당, 소위 두 거대 정당의 싸움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것이죠. 그 두 정당의 싸움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두 정당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 똑같기 때문에 싸운다. 두 정당의 존재의의라는 게 상대방 정당과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있는데 재벌 정책, 교육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차이. 지금 김정은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남북 문제 풀어갈 것인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의 정당은 소위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 있는 정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독재 정부를 계승한 정당이 하나 있어요. 권력 지배의 어떤 방식에 대한 그런 변화 또는 민주화, 권력 기관들 개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보여요. 그게 다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적 변혁, 이것을 가져올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 싸움을 과장하는 이런 그렇군요. 모습이 보인다고. 똑같은데 다른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음. 얘기 들어보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해놓고 아주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통과가 불가능하게. 아마 서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집권을 못하면, 수권을 하지 못하면 상대가 잘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견제를 하는 수단. 막 그러다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는 모든 걸 반대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반대할 거리도 아닌데 반대하는 것도 많아요. 노는 거를 만들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이 지향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가장 문제고, 결국은 지금 말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둘 다 보수 정당 같아요. 좀 더 보수, 죄송합니다. 좀 나쁜 보수.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 뭐 조금 오른쪽 보수. 정당명만 정확하게 지칭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정당 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정당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지향점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화법을 통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일 겁니다. 예. 그럼 뭐하라 국회가 있습니까? 너는 놀면 놀아라 그냥. 반대를 생각이 위한 들어요. 반대가 있었다. 저는 김유리 교수님의 본질론에 공감을 크게 하면서도 여기서 논의가 시작되면, 자, 거대 양당은 현실이잖아요. 존재하고 예. 있잖아요.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진보 정당이 나오고 본질 정치를 주장하는 정당이 나와서 이 새로운 국회 내에서의 강자로 등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정당이 또 표를 나눠 가지고 의석을 나눠 갖는다고요. 그럼 조금 저는 현실적인 접근을 이제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왜 싸우느냐? 차이가 없으니까 싸운다. 이게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왜 싸우냐면 제가 보기엔 전리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리품 때문에 싸운다. 이기면 획득할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지금 격돌하는 것은 자원 전쟁입니다. 그럼 그 자원 전쟁의 본질이 뭐냐? 제가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로 유명한 그 이사장,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초선 정치인이었어요. 국회의원실에서 만나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권 정치에서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 보시니까 이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봤더니, 한국 정치는요,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익을 취하는 게 한국 정치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정확해요. 뭐 다 국민 얘기를 해요, 정당마다. 무슨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면 국민, 민생, 뭐 경제를 살려야 된다. 국민이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아느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야가. 그런데 국민을 위한 행동은 안 해요, 그들이. 왜냐하면 배지를 달고 나면 내가 얻어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특혜도 많고. 과거처럼 정말 제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뒷돈을 챙긴다, 이런 얘기는 주장을 못 하겠습니다. 선거법이나 혹은 이제 공직자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얻는 특혜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날까지는 국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이빠른 소리를 많이 하고, 제가 보는 한국 정치는 연극 정치예요. 연극 정치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이들이 탈을 벗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 이 전리품을 없애자, 저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국회의원을 하기 싫은 3D 업종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진짜 이거를 하고 싶은 어떤 공익에 봉사하려는 열망이 없으면 배지 달면 정말 이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직업으로 전락을 시켜야 이들이 쓸데없이 국민을 표방해서 싸우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너무 많은 먹이를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 있다. 뭘로? 세금으로. 이걸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극 정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의 원인은 전리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어떤 특권을 줄여야 된다. 김수인 평론가, 네. 불통의 원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할 게 있을 것 네, 같아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최근에는 코로나 3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언론이나 저 같은 평론가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게 그럴 때 좀 치하해주고 띄워줘야 돼요. 여야가 이런 와중에서 이런 법안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국민들 다수의 바람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땐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싸울 때만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고 여야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합의했을 때 서로 간에 손잡고 좀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럴 땐 또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없었던 일처럼 합의하고 싸울 때는 굉장히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든요. 그 두 번째는 여야 합의 법안 중에서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들도 끼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언론에서 또 무쟁점 법안이다, 통과됐다 이러고만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싸우려면 좀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의 싸움은 싸움이 심해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차피 통과될 건데 우리는 반대쪽 민심이라도 잡아보자. 예, 우리가 반대도 통과된다. 예, 국회에서 들어 누워도 통과될 거니까 들어 눕자. 이런 심리가 또 작동을 하는 거고 진짜로 진지하게 오랫동안 토론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예, 그 싸움과 협상의 순위가 바뀌어버린 예, 그 문제가 국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의 문제점을 사실 지적을 하셨어요. 언론이 잘하는 거는 또 잘하는 것대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 혐오증을 너무 부추겨서 그 불통, 대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쁜 정치인들이 또 계속 집권을 하거나 당선이 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결책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의 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연동형 비례대표 들어왔는데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뭐 누구 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각자 지금 결국 한쪽이 하니까 한쪽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공직선거법 바꾼 거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된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꿔야 될 거 많아요. 과연 소선구제가 맞는지 양당제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선거법도 어쩌면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럼 꼼수를 부리든 뭐 정당들이 어떻게 하든 이거는 지금에서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잘 판단을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뭐가 맞는지. 요새는 좀 좋은 게 미디어가 그 큰 미디어 그 레거시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미디어 아닌 뭐 작은 어떤 언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내 표를 어디에 뒀을 때 어떻게 바뀔지 좀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나쁘게 얘기했던 불통이라든지 그런 꼼수 그런 게 조금 적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그 것이다.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통 잘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된다. 뭐냐면 우리 정치에서 싸움의 원인은 불통이잖아요.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면 절반 이상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야, 저 정도 되면 당 지도부와 자당의 뭐 이제 어떤 그 의원들이 소통을 하겠지. 근데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통합을 하는데 두 당이 그 당의 거두인 뭐 이 황교안 구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전 새로운 보수당 대표가 안 만나요. 전 통화는 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 연락도 없었대요. 그러고 당이 통합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치에서. 전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2003년 4년 기준으로 국회에서 한번 제가 네트워크 조사를 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는데 300명 의원 중에 허브 중심에 있는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그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근태 의원이었어요. 어찌 보면 민주투사로 우리가 기억하는 고 김근태 의장인데 그분이 여야 망라에서 가장 많은 의원과 소통하는 네트워크의 허브 중심에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상대당은 적이야가 아니라 자 타협의 대상인데 한번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유권자들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아무 상관없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수준이라는 것은 그 시민의 수준 또는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 정치 혐오가 드는 가장 큰 이유가 그야말로 어거지를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그런 자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지 않는 그런 전통이 생기면 그런 습성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치라는 건 일정한 대립이 없는 정치는 없죠. 그러니까 대립 자체를 악마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유권자인 시민들이 그들을 응징해야죠. 네.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정치판을 훼손시키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때 분명하게 단죄를 해줘야 되겠죠.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현명한 투표를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권, 특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지금 정치권에. 국회가 국민을 그 국자로 떴을 때 그 맛이 나느냐 그 얘기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국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만 떠가지고 예, 그것이 축약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혜, 특권에 관한 것이거든요.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큰 권력이죠.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면책 특권.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처벌을 받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이제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도 있었고 해서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 자체가 제약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또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도 어쩌면 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국회의원 세비만 해도 연간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이 많습니다. 9명, 인턴 2명까지 합쳐서 9명을 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찾기가 드문 그런 많은 보좌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해외 출장 시에서 그 제외 공간에서 면접을 나온다거나, 또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시에 국가 지원된다거나,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비행기라든지 선박 이런 것들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좀 국회의원이 활동 잘 하라고 뒷받침해주고 뭐 어느 정도 급여도 두둑히 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특권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 특권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파헤쳐 본다면 국회 전반적인 개혁의 사항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일부에서는 일만 잘하면 되는데 일을 못해서 문제다. 특권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보좌진 9명 있으면 일만 잘하면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특혜, 국회 특권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비가 많다, 세비 깎자 주로 이 얘기해요. 예. 전 세비 줘도 돼요. 아, 줘도 된다. 예. 1년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국회의원 1인당 세비인데, 그럼 뭐야? 국회의원이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거야? 줘도 됩니다. 재수당하고 활동비 등등. 전 딱 하나. 이 보좌진이 9명은요. 이건 무리수예요. 이건 뭐냐면 예.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란 얘기입니다. 직원 10명 데린 사장이 일을 안 합니다. 2명 두면 됩니다. 2명. 두 명이요? 전 2명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의원 3명당 비서 1명 제공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유럽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문서에 파묻혀서 일도 하고 본인이 해외에 이 판례도 찾아보고 국내 입법도 하는 거지. 국회의원 9명이 뭘 하는지 보시면 수행 비서 하나가 있어요. 예. 운전만 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역구만 담당하는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뭐 하냐면 자료 다 만들어줘요. 그럼 국회의원은 회의에 나가서 유능한 보좌관이 만들어준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입법 발의를 하는데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법 잘하는 보좌관이 만든 법이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간 초선 의원들은 유능한 보좌관, 여러 의원을 모셨던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경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남아도는 자리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터지는 친인척, 유령 직원에게, 보좌관에게 월급 주는 역할로 쓴단 말이에요. 뭐 인턴 과거에 뭐 채용 문제 있었죠. 오죽 자리가 남아돌면 그냥 이름만 박아놓고 자기의 자식이나 심지어 친인척에게 급여 주는 자리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2명을 주장하는 것도 안 받아들여지리라는 걸 알지만 2명이라고 밀어붙여야 5명으로, 4명으로, 3명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일손을 줄이면 본인이 발로 뛰게 돼 있다. 이게 인간이 모든 일하는 직업의 기본이다. 보좌진 수가 너무 많다는 게 우선 문제다. 이것만은 정말 우리 국민이 힘을 똘똘 뭉쳐서 보좌관 2명만 해요. 그럼 의원이 빌 거 아니에요? 5명은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4명으로 절충될 거니까 좀 지금 보좌진을 절반 이하로 다운시켜야 될 필요는 명백히 있어 보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정책이나 정강 정책을 만드는 그게 있는데 우리는 개별 의원실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의원님들이 예. 머리를 안 쓰면 의원님들 스스로가 바보가 돼요.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손발을 올려야 되는데 보좌진들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를 더 첨언하면 보좌진 수를 2명으로 줄이면 의원 수를 500명으로 늘려도 돼요. 그 보좌관들이 의원이 될 분들이죠. 미래 정치인문을 해서 왜 보좌관 뛰겠어요? 월급 받으려고? 아니에요. 다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좌관이란 드라마도 있었지만 의원 수를 늘려드릴게요. 나중에 국회의원 평가가 좋아지면 국민들이 늘려줘도 좋다고 허락하겠죠. 지금은 지질이 못하니까 의원 하나라도 늘리는 거 용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아까 전에 630명, 독일 같은 경우 633명? 아까 전에 그 정도 국회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보좌진들이 구성돼 있나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좀 과하게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의원들이 별로 일을 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국회가 기능을 하려면 500명으로 늘려야 돼요. 지금 500명으로 늘리면 OECD 기준의 딱 평균이에요. 지금 우리가 OECD 기준 우리가 지금 15만 명에 한 명이거든요. 국회의원이. 근데 OECD 기준이 대체로 10만에 한 명이에요. 지금 영국은 5만 명당 한 명입니다. 스웨덴은 3만 명당 한 명이에요. 과거에 어느 정치를 잘 모르는 정치에 새로 입문한 어떤 분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국회가 작동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지금으로부터 한 5분의 2 정도 그러니까 500명 정도로 늘리는 게 국제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특권은 절반으로 낮추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의원 그 보좌관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상당히 정상화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연동형 관련돼서 연동형 그 비례대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로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내 표가 4표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표 그대로 내 정치적 의사가 여의도에 반영되는 그게 연동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치 전체가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500명이면 지금 250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를 250명 두면 딱 절반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국회의원 총 300석 중에서 253개는 지역구, 남은 47석은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의석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의석 수와 연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A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으면 지역구 투표와는 무관하게 최종 의석수에서 10%, 즉 30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최종 의석수가 전체가 아닌 절반만 연동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곳을 이겼으면 나머지 20석 중 반인 10석만 비례의석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A당은 총 20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거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17석은 기존의 방식대로 지역구 의석수와는 상관없이 배분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A당과 B당은 14석을 비례로 가져와야 하고 C당이 5석을 얻게 된다면 총 33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원을 추가로 선출하지는 않으니 30석 안에서 비율에 맞게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270석은 기존 제도와 같고 30석은 작은 정당끼리 나눠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선거 개혁의 모델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지금 국회의원 수 하나도 안 올리고 겨우 서너 명 정도 비율을 높인 이건 전혀 개혁이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 조금만 말씀을 좀 박주민 드리면 변호사님. 예. 만약에 이게 딜레마 같아요. 연동형을 하려면 최소 한 350을 해놓고 지역군 그대로 두고 연동형을 했다면 가능한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돈 받는 건 너무나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요. 싫어요. 다 싫어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늘린다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해요. 결론적으로 돈은 그대로 가면서 하는 방법은 보좌진 줄이는 방법들이거든요. 권한을 뺏는 거예요. 뭐 특혜라고 표현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도 그만이 안 돼도 그만이 돼야 되는데 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그런 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나머지 어떤 특혜라고 보이는 것들을 영전, 의전 뭐 이런 것들 비행기를 뭐, 그냥 예. 같이 타고 다니면 되죠. 그런 것들을 좀 빼버린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국회의원들 좀 많아도 된다. 그러니까 연동형이 되려면 인원수가 꼭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한 350명만 됐다 그러면 이 정도 뭐 꼼수고 뭐 이런 일이 안 나올 건데 아쉽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더 특권이 많은 건 사실인가요?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은 헌법상 예. 특권이면 특권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죠. 필요한 사실 거죠, 국회의원이 그거는. 예. 일을 하는데 뭐 정권에서 잡아가 버리고 투표하러 가니까 잡아가 버리고 예컨대 뭐 했는데 말했으니까 너 명예훼손이다. 뭐 업무방해다. 잡아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있었던 특권이고 그거는 헌법상에서 계속 보장될 거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방탄 국회 이러잖아요. 일부러 불체포 안 하려고 국회 안 열기도 하고 뭐 또 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꼼수로 운용을 해서 문제지. 그런 특권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세비라든지 계속 좀 말하고 있지만 보좌진이나 이런 구성, 물적 구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컨대 북부 유럽의 이제 유명한 스웨덴 같은 나라 보면 거의 GDP 비교해서 세비라든지 받는 금액이 한 20위 정도 돼요. 우리는 한 3위 정도 되는데 그 뭐 통계학적으로. 예, 예.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안 할라 그럽니다. 누가 하려고 정말인가요?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 할라 그러니까 예. 니라도 좀 해라 이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하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바뀌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대안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특권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그게 결과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별로 특권이 많은 것은 보좌진도 많고 한 것은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정당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의원은 강하고 정당과 국회는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인데 300개 정당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원활하게 국회가 작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특권만 줄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취직하지 않아도 정당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높은 것은 이해할 만한 게 이 비정규직이에요. 4년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돈 또 나가요. 예,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세비를 없애버린다면 부자들만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서 선거에 들어가는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그럼 국회의원 세비도 좀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결국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두고 아 쟤네들 너무 힘이 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반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보좌관도 줄이려면 정당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선거 문화도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왜 지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부각시키느냐. 아직까지 근대 초기의 의회를 구성할 때 사고가 남아 있어요. 미국, 영국이 왜 전부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에서 뽑느냐. 지역 대표를 올려다 보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지역의 짱인데 대접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특권이 강한 것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아직도 보좌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국회는 지역별 대표자의 어떤 집합이 아니고 전국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국민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인물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별로 또 팀으로서 활동하는 예,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유권자들부터 먼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비례성 강화를 좀 더 하고 그렇게 되려면 소선거구제도 사실은 약간 바꿔야 되는 뭐 좀 거대한 수술이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오는데 독일식은 사실은 소선거구제라는 골격은 유지를 한 채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강화해가지고 이제 그걸 바꿔주는 모델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지역구도 비례대표 방식으로 여러 명을 뽑는 북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모델도 검토를 같이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한마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한 예. 말씀 드리면은요.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공허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한국은 정당이 없어요. 이게 정당이냐고요. 이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또 뭐 몇 주 만에 생겼잖아요. 뚝딱 해가지고 몇몇이 모여서 예? 미래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이게 정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정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치인 몇몇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무슨 정당이에요. 이것은 정당에 대한 부정이고 모멸이에요. 모멸 사실은 이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그래서 한국은 정당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정치인의 문제가 또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당의 당원이 돼야죠. 국민들이 정당의 당원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늘 물어봐요. 아, 너희들 혹시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 있으면 손 들어봐라. 늘 물어보면 대체로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 그러니까 한 2, 3%밖에 안 돼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민주주의 누가 해요? 정치 누가 해요? 사실은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를 행위로서 실천함으로써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의미의 정당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없다는 말이 센 말이잖아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없어요. 지금 거대 정당 보세요. 이 두 개의 정당. 거기 당원이 있어요? 물론 있죠. 명목적으로는. 그들이 이념을 공유하고 그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천만에. 진정한 의미의 당원이 없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정당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지지자 정당이고 두 번째는 당원 정당이에요. 유럽은 대부분 당원 정당인 것이죠. 당원들이 말하자면 정당의 베이스를 이루고 토대를 이루고 거기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돼 있고 우린 사실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천도 마찬가지죠. 그냥 몇몇의 명사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가솔로 또 정당을 만들고 오로지 선거 전략적인 선거 공학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만드는데도 국민들은 하도 그걸 자주 보니까 아 원래 저런 건가 보다. 원래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냥 허용해 줘요. 국민들도. 그래서 사실 정당의 부재라는 게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예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얘기는 국민들은 필요 없거든요. 군인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중립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왠지 모든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되면 나 뭔가 잘못될 것 같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리당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당원이 얼마 없잖아요, 사실은. 미국 같으면 미국 딱 둘은 민주당이 공화당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게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딱 한마디만 보탤게요. 아까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잖아요. 정당에 가입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워서 못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중립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두려워서 중립.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그게 남으면 나중에 취직하고 할 때 그러니까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불안감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허술한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혐오하면서 정치에 가장 매달리는 이 한국 그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이중성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비례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김수현 평론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항상 특정 직군의 사람들, 특정 직군의 분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해요. 특히 법조인들. 죄송합니다. 박준 변호사 어떻게 아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법조인 대국민 사과하실 의향이 미안한 있으신가요? 일이 여기다 진출 안 했잖아. 예컨대 법조인은 예.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근데 국회 구성원을 보면 정말 많아요. 한 20%는 법조인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예. 국민 중에 20%가 우리가 한 1,000만 명이면 국회 법조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살아온 틀에서만 다만 그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저는 그 마찬가지 기자들도 마찬가지 같고요. 기자도 좀 기자 없나? 기자잖아. 기자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균형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을 수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지. 농부 한 명인가요? 농부 있어요? 농부 많잖아요. 어부, 농부, 광부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 뭐 몇 명 있습니까? 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